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하자 특검은 구치소에 오후 3시 반까지 강제 구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재차 인치를 지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오늘도 불발됐군요. 네, 내란 특검은 오후 4시 반쯤 브리핑을 통해 교정 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난감하다는 취지인 건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해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며 서울구치소장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길 바란다면서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특검 출석 요구에 또 한 번 불응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한 오후 2시가 임박해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번 특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응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뒤 특검의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위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도 나섰죠. 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경기 포천에 있는 드론작전 사령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자택, 무인기가 이륙한 거로 알려진 백령도의 드론사 예하 부대가 포함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소환했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저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앞서 박 전 경호처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만큼 진술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YTN 이미진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회사 의사결정권자들의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17일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서 4개 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환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죠. 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렸던 김모 씨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사건 실체를 신속 규명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는데요. 특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소환 조사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대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 관련 업체에 투자하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려 했는지입니다. 김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MS 모빌리티가 당시 부실 기업이었는데도 사모펀드를 끼고 184억 원 규모의 대가성 투자를 받은 거 아니냐는 건데요. 특검은 현재 베트남 출국 중인 집사 김 씨에 대해서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김씨 명의를 숨기기 위한 차명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소유주 김씨 배우자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도 나섰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여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등 10여 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 2곳과 해당 업체 회장 그리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앞서 출국 금지됐던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22대 총선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에도 나설 방침이라고요. 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1차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1호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 기업으로 지목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과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 조사해 왔는데 이제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 보강을 마쳤다고요? 네, 그동안 김 여사 측에선 최지우 변호사가 홀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대응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혹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그동안 변호인단 보강을 물색해 왔는데요. 이에 조금 전 오후 1시쯤 이곳 특검 사무실에 유정화 변호사가 방문해 자신과 최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두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도 소속돼 최근 구속 신문 등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당시 회의 참석자를 줄 소환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VIP 경로설이 나온 2023년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불려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직접 봤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한 거 보셨습니까? 참고인 신분인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검은 당시 보고 상황과 윤 전 대통령 반응 등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회의에 배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도 이번 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는지 교차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최상병 사망 관련 보고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에 연루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핵심 인사들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휴대전화 안면 인식을 해제하는 등 특검 포렌식 작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특검이 압수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비슷한 신경전이 향후 최상병 특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겁니다.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에 의뢰하여 전자정보 획득을 위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처음 거론했다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주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VIP 경로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6명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 전 장관 이름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특검 측은 자료대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은 여성가족위원회일 것 같은데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이후 처음으로 나선 공개석상에서 바짝 자세를 낮췄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음식을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다 차에 놓고 내린 적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변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과 사과에도 청문회에선 역시나 갑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봐야 한다며 보좌진 46명을 잘라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네, 반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형이라면서 갑질 장관은 약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 여가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훈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을 겪었죠? 네, 과방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팻말을 달고 나왔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실제 산회였다면 당일 회의를 다시 열 수는 없지만 과방위는 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산회 선포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여야는 팻말 부착과 제거를 놓고 거듭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린 첫날 여가부 과기부는 물론 통일부 정동영, 해수부 전재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대에 서는데 여야 대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청문회 상황과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등은 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며 철저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의혹 제기와 후보자 검증에 앞장서며 한동안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유화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등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걸 미국에 제안하겠다 하는 것이 물꼬를 텄던 그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핵무기를 고도화해왔다는 점에서 연합훈련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인 점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혀 대비를 이뤘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것도 강대강의 산물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로 과거 동서독의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겁니다. 남과 북은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아닌 상태입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조직 개편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말씀하신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한반도부도 저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포기론이다 이렇게 보수 언론 일각에서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진영을 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정부에서 남북이 추진해온 6대 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미 대화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마귀라며 공직자의 청렴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마녀의 파초선을 또 언급하며 엄중한 책임감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5급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어요. 천사 짓을 하죠. 그러다가 부름사람 가고 뭐 선물 잔뜩 갖다 주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다 써놨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마녀한테는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붙일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을 하죠.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펜, 업무, 이거는 세상에 폭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같은 거죠. 어젯밤 경남 해안에 집중호우를 불러온 비구름이 현재는 충청과 대전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대전과 충북 옥천, 충남 공주, 전북 완주 등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에는 태풍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비구름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충청과 대전, 수도권과 동해안 등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내륙으로 유입된 비구름이 오후부터 북쪽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호우주의보는 현재 대전과 충북 옥천, 영동, 충남 계룡과 공주, 논산, 청양,
전북 완주에 발령됐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등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앞으로 강원, 영동, 중북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고 특히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영동, 중북부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늘 밤까지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다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경우 수요일 이후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밤사이 영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장이 침수됐고 울릉군에서는 토사가 쏟아져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 사상역 일대가 침수되면서 하천이나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공사 현장으로 밀려온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6m 깊이의 승강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부산 사상구 강수량이 200mm에 근접했고 곳곳에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상 교사로 자체 일대가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물이 거기에 수위가 더 높으니까 물이 안 흘러간 어떤 영향으로 도로와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 90건이 넘는 신고가 부산 119에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 쏟아진 토사를 굴착기가 걷어냅니다. 밤새 장대비가 쏟아진 울릉군 현포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터널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으로 경북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 울진과 영주, 경주 등에서 85가구 100명이 침수 우려에 따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 서해말 지점의 누적 강수량이 242mm에 달했고 창원과 밀양 등에서는 빗길 교통사고와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영남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최상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대전 석교동의 도로에서 하수관이 역류하며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대전천 하상도로를 연결하는 다리에도 많은 비로 하천이 불어나며 차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사람이 100명 넘게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해당 업주는 조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김밥을 주문 즉시 조리하고 1시간 안에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등 김밥을 오래 방치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초구청은 증상을 보인 손님 130여 명이 공통으로 먹은 메뉴는 김밥으로 지난 4일부터 6일 사이 판매분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대로변 건물에서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2층 외벽에선 빨간 불꽃이 튀고 3층 창문 밖으로는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손짓도 보입니다. 낮 12시 10분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갑자기 그 전선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좀 심각해지고 또 창문 사이로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그분이 손흔들면서 막 구조 요청을 하는. 남녀 2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편의점 뒤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양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정밀 점검을 하다가 잘못 방출한 건데 점검하던 직원 4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는 좌회전하던 3.5톤짜리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전봇대가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10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한때 10여 개의 수술실에서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낮 2시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황구지천에 소형 SUV 한 대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60대 여성 2명이 구조됐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후진하다가 하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전직 고위 당직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한 여성 당직자는 상급자인 A씨가 10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며 지난 4월 말 고소했고 당은 지난달 A씨를 제명하고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험지를 빼돌리려 새벽에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30대 교사 A씨는 지난 4일 새벽 과거 근무했던 경북 안동의 고등학교에 시험지를 빼돌리려고 학부모와 무단 침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했고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학교 직원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8월 1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불이의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한국은 관세 외에 다른 방식의 협상 타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급 대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도 지금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킬 건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부장은 오늘 정부 시중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농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와 FTA 협상을 해도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본부장은 미국이 개선을 요구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을 충실히 만들어 다시 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문회 슈퍼위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장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겠죠? 그렇습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의 이제 이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예상보다 좀 커지면서 굉장히 오늘 청문회에서도 뭐 파행, 정회 이걸 반복하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 됐을 때 그 현역 불패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번도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 갑질 논란이 국민 정서를 거스르고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낙마까지 가겠냐 이런 관측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혹은 청문회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거를 대통령실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이 논란이 커져서 강선우 그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건 또 그것대로 굉장히 부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나 여당 입장에서나.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뭐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장 시작부터 아주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갑질왕, 뭐 독재 아웃, 뭐 이런 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진행하려다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 아니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도 마스크 쓰고 피켓 시위하던 국회인데 뭐 이 청문회에서 당연히 피켓 시위 정도는 그게 이제까지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그걸 빌미로 사실은 뭐 파행이 됐다?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루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 산무 청문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료고 그다음에 무증인이고 그다음에 무반응을 합니다. 여권은 뭐 다 통과될 겁니다. 우리 뭐 단 한 명도 낙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강선우 후보자도 실질적으로 청문회 되기 시작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엄호 사격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치가 반응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무대응하겠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내각이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또 설령 허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해도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지금 강선우 후보자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해서 나온 이 의혹은 사실상 뭐 의혹과 논란이라기보다는 자질 문제고 그다음에 과연 이분들이 여가부 교육부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공직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초적인 인식이 있느냐 이건 상식에 대한 문제고 사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걸 굉장히 오늘 하루 버티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논리로 또 돌파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과거에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를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던 장면이 회자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두고 늘 이제 공수가 교대되면 내로남불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면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또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면 과거의 자신들이 이렇게 방어하고 또 뭉개고 지나갔던 것들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여야 내부에서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또 이게 과연 그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그냥 또 공연불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뭐 장면도 마찬가지죠. 야당 의원들로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그런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이유로 이제 초반에 잠깐 이제 파행이 되고 정해가 됐습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청문회에서 피켓을 붙이고 또 여당이나 후보자의 이제 자료 미제출이나 자료 비협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선우 후보자도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거의 안 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여야가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제 했던 행동이나 어제 취했던 입장을 잊고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좀 공이 서로 여야가 좀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인사청문위원이었던 2022년 당시에 김형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야당의 같은 질타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네. 지금 3년 전에 강선우 당시 의원의 인사청문위원회였던 강선우 의원의 녹취 그리고 오늘 들었던 비판 참 굉장히 각과 결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해프닝인 건 분명한데 강선우 후보자가 저렇게 뭐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저 3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거는 국회에서 나와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이 되실 분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자세를 임하겠다고 본인이 지명되고 나서 얘기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를 밝히면서 가장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온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나온 의혹 제가 거론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은 얘기된 걸 보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박 의원님도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사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종속적 관계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그러니까 대관을 하는 이제 뭐 일정 뭐 부처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지만 실제 의원들 한마디에 자기 자리가 날아가야 되는 일종의 파리 목숨이기도 하다는 자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뭐 46번 얘기했다니까 28번밖에 안 된다. 28번이 작습니까? 그것 또한 상상 밖의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저렇게 태연히 얘기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그 음식물 나올 때 뭐 그건 좀 불찰이라는 식의 저렇게 아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저분이 그 여성 가족부인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의원이고 보좌진의 관계가 식구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저는 사실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송구하다라고 처음으로 어쨌든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글쎄 오늘 사과는 아마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이제 유감이고 사과로 보이는데 실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거나 과장됐다. 근데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다루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민주당의 대응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즉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이나 질타 이걸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좀 환경이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강선우 후보자가 부인은 했습니다만 악의적으로 두 사람의 전직 보좌관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렀어요. 근데 민주당도 강선우 후보자도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약 1,600명의 보좌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는 그 익명의 보좌진들이 들어가는 게시판에 보면 강선우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인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국회 내의 대체적인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다 심지어는 빙산의 일각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때문에 좀 더 겸허하고 낮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청문회 오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법적 대응은 뭐 검토한 바가 없고 하지 않을 거고 또 오늘 앞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를 표명했습니다만 남은 청문회 시간 동안에라도 지금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여야 신경전은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불거졌던 게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강선우 후보자가 착석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고 10시 2분에 청문회장에 들어섰더니 그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소리를 쳤고 이 강선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태도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의원회관에서 여기 국회까지 오거나 아니면은 그 청문 준비하던 다른 부처에 있는 공간에서 왔을 텐데 당연히 이건 국회에 대한 예의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관행적으로 한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의원들이 오기 전에 10분 전에 옵니다. 의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좀 준비되었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태도도 상당 부분 청문회에서 상대당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와 함의가 큰 건데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조차 되지 않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좌진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영 혹은 뭐 정당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문제고 예의에 대한 문제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그 보좌진들의 침묵이 상당 부분 좀 동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진짜 이게 억울하다 싶었으면 정말 자신의 보좌관을 그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여야 아까 박 의원님 말씀 참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당 당직자들도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뭐 여가부 장관 뭐 동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이나 전체적으로 정치권에 돌아올 수 있는 부머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 그다음에 정말 저기서 관행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끊고 갈 수 있는 건 좀 끊고 가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당 내에서도 좀 신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중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전체 정책위 의장이 소명을 듣고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주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강선우 지금 후보자가 이 유발한 이 논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즘 이제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랄까 젊은 세대의 정서에 전면 배치되는 이제 그런 논란이에요. 때문에 이제 여론이 어디로 이게 흐를지 이 대통령실도 그리고 민주당도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대통령실 내에 청문회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끝난 뒤에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웬만한 논란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데다 지금 민주당이 뭐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회에서 더군다나 이게 인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뭐 차질을 빚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더군다나 임기 초에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권이 사실은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진성준 아까 의장의 반응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 반응도 그렇고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일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고요.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예.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서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근어울, 도로투기 장관 조현, 조계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임 정부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는 그래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초반에 논란이 있을 때 사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논란이 이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들 보셨습니까? 라고 약간 불쾌한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의 하락 곡선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까지 지지율 상승 한번 긋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느냐면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편적 가치와 상식의 눈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뭐 특별한 걸 대우합니까? 그 국토부 장관은 투기하면 안 되고 교육부 장관은 카피하면 안 하고 표절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이 기초적인 상식과 기초적인 소양을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높은 눈높이에 다 맞춘 인사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수위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국민이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변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인 반응은 식을 겁니다. 그걸 우상호 수석은 아마 사선 국회의원 하셨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약간 신중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야당이 안 해주더라도 뭐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만일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2-3명에 대한 그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강행한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6개월 골든타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5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강선우 지금 후보와 이진숙 후보 그다음에 뭐 권오울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아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고요. 앞서서 강원식 비서실장이 인선 관련해서 대통령 눈이 높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류가 좀 바뀌는 건가요? 아니 뭐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는 조금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을 체크하고 여론에서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대통령 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엄선했다는 얘기잖아요. 엄선했는데 이런 논란, 아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빚어진다면 대통령이 엄선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논란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높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것,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이진숙 후보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빚고 있는 뭐 제자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불법적인 조기 유학이라든지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수장의 역할인데 그런 분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가지고 그걸 갖다 표절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건이 안 되는데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런 장관이 집행하는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강선우 후보자도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는 작고 힘은 없고 또 논란도 있는 그동안에 많이 빚었던 그런 부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권이 매우 중요한 그 부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갑질이라는 인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란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좀 심각히 봐야 될 것 같고 때문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나 혹은
지금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논란은 빚었지만 그 논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뭐 입틀막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뭐 부인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강선호 후보 본인도 여당의 태도도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정규재 한국경제 전 주필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 두 분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했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누굽니까? 보수 진영에 상당한 뭐 구독자 수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상 스피커들이고 보수 논객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을 불러서 식사하는데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흘렸다? 제가 보기에 이거 좀 널리 전파해달라는 저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국민의 뭐 정당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의혹들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좀 전달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좀 떠본 건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런 거리두기가 약간의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강선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많이 낙마하게 되면은 이제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첫 사례라고 자꾸 부담도 갖게 되고 또 이진숙 후보자는 뭐 국민대 총장이고 또 여성이라는 그 특성도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보편적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거나 혹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비춰지거나 이 부분은 아마 정무적 관리가 안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오히려 이 두 분을 불러도 보수 논객 두 분을 불렀을 때 우회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슬쩍 전달하면서 일종의 약간 그 건너가기용 거리두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국사립교수회 연합회 그리고 11개 교수단체가 이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뭐 그 교육단체들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그 대학 총장도 지내셨는데 과연 교육 정책을 집행할 만한 그런 어떤 그동안의 행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그 점에 있어서도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자였고 대학 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교육행정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논란도 당연히 그런 관련 단체들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그 보수 원로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완곡하지만 표현했던 대목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려를 저는 표했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청문회 안 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본인은 버티고 있고 여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기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청문회 이전에 뭐 자진 사퇴를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아마 이제 추천이 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명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이제 곤란함이 좀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전 자진해서 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제 상대 진영에 있었던 두 전직 언론인을 불러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 정도 얘기를 했다면은 저건 좀 어렵겠다는 그 완곡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청문회 나온다는 건 좀 눈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 하면 내용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강조를 하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의 얘기는 계속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각 대선 주자들이나 당 비대위의 반응은 점점 내려갑니다. 이 불일치를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떠나고 나서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이 와서 초반부터 지금보다 굉장히 강한 톤입니다. 지금 어제 8가지 그 인적 쇄신의 8대 사건을 놓고 본다면 각각 건건이 다 관련자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대선 참패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후보 교체 시도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은 누구에게 있고 이게 다 귀책 사유가 분명한 그런 사안들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반응 다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오면 뭐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당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무런 논란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희숙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혁신안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이런 국민적 눈높이에 좀 부합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뭐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슬쩍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이렇게 혁신했어요라는 흉내나 모습 이것으로 좀 약간 좀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시간 벌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렇게까지 8대 사건 지목했고 세게 얘기하고 일요일 날 기자회견까지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하게 되면 당에서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당에서 왜 우리는 계속 사과만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고 아니 뭐 탄핵 반대가 무슨 잘못이냐 얘기하고 이게 저는 불일치가 혹시 그런 전략선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국민들이 이 모습을 저는 윤희숙 위원장의 진위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니 모든 정치라는 것은 반응성의 문제고 책임성의 문제인데 이렇게 귀책 사유들이 불분명해서야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당내 주류의 입장은 여전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렇다 할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한 얘기들이 뭐 틀린 게 없죠. 그런데 보세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2가지 5대 혁신안 중에 특히 2가지 인적 쇄신 관련된 안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전혀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뭐 20분도 안 돼서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것도 결국에는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나 당 주류와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으로서도 이게 곧 직면하게 될 그런 현실이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 얘기해가지고 조목조목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렇게 당위에 근거해서 혹은 혁신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결단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야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고서 저 정도라면 이제 혁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국민들이 수용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윤희숙 위원장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당 지도부에 의해서 비토되거나 당 지도부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인적 쇄신의 결과물도 남지 않는다면 그건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윤희숙 위원장이 혼자 애썼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 총선 앞두고서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영남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근데 김기현 당시 대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흐지부지 물거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때문에 지금 윤희숙 위원장은 지도부가 그럼 수용해서 당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이 깨지더라도 인적 쇄신에 관해서 좀 분명하고 예각적인 이 본인의 요구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당 지도부에 던지든가 뭐 양단 간에 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옳은 말씀을 뭐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전시하는 방식으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 상태에서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권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맞붙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은 보이지 않고 각자 유력 중진들만 지금 티키타카를 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건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지금 이게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력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의 발신에 메시지의 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말 이게 어떤 의도된 게 아니라 그러면 혁신의 시간을 저는 정말 허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에서만 좀 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대로 107명이 그대로 이제 단일 대우 유지하면서 전당대회 통해서 새로운 대표 옹립하면서 좀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책임과 쇄신이라는 이 2글자가 어떻게 당에 이렇게 무력하게 적용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특검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구치소 측에 내일 오후 2시까지 재차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지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교정당국이 인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실 밖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3시 반까지 인치를 해달라고 특검에서 교정당국 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교정당국으로서는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죠.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법 집행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어쨌든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어쨌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꾸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 결집용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도의가 남아있다면 지금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건 소명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그러면서 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까지 과연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겠나. 만약 내일 구치소 측이 어떤 물리력을 동반해서 수용실 밖으로 강제로 이렇게 인치를 시도한다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던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더니 종전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른바 최고가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전 2주간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00건 이상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300건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량만 놓고 보면 74% 급감한 건데 최고가 거래 비중도 1.4%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르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성동, 마포, 강동구는 최고가 거래량이 대책 발표 전보다 80% 이상 줄었고 강남구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 등 부동산 중개업소엔 거래 자체가 뚝 끊긴 상황. 98% 지금 줄었고요. 간혹가다 문의는 있어요. 문의만 있어요. 거래는 지금 특별히 되는 건 없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정책 변화에 유의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 보기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또 다시 시장의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장차관 인선도 모두 마무리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농축산물을 최대 40% 싸게 팝니다. 농림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인당 2만 원으로 할인 한도를 정했습니다. 북한이 몇 개월 안에 러시아에 3만 명 이상 추가 파병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오는 9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보고서를 입수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핵 재래식 군사 능력이 파병 기간에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최초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우리 시간 오늘 낮 1시 12만 7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1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또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영동 중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영동 북부에는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낙성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이 잦은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밤 거제도에 시간당 84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열대 저압부는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제주도 남쪽 뜨거운 해상에서 발생해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하루 만에 북상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호우가 더 지속할 전망인데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부터 중국 남부 해상까지 붉은색의 바다가 넓게 표출됩니다. 바다 온도를 나타낸 화면으로 노란색은 25도 안팎, 붉은색은 26도에서 28도 이상의 수온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주말 상하이 부근 고위도 지역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하루 만에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으로 발달하진 않았지만 뜨거운 바다를 지난 열대저기압은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남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진 경남지방에서는 거제 이룸면에서 시간당 84.5mm, 김해와 부산, 밀양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며 누적 강수량이 200mm 안팎에 달했습니다. 열대저기압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수증기를 끌어올렸고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불안정이 커진 상태에서 거제도와 해안 지형에 부딪혀 비구름이 강화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밤 사이에는 한반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상층 찬 공기가 만나며 중부지방으로 대기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리고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이후에는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의 통로가 중부지방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극한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더 심합니다. 봄철에 잠시 주춤했던 바다 온도가 여름이 되어 다시 올라가면서 폭염이 심해진 데다 국지성 호우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8일 관악구와 동작구 등 서울 남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의 양은 집중호우 기준인 시간당 30mm의 4배가 넘었습니다. 도시의 배수 능력을 압도해 큰 피해를 부르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2000년대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 온난화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 물폭탄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바다는 깊이가 얕아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륙의 갇힌 형태라 열 축적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폭을 보면 서해가 0.54도로 가장 높고 남해와 동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덥고 습한 더위가 시작한 가운데 국지성 집중호우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원 동해안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들판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지만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빗속에서도 깨를 씹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뭄 탓에 파종을 미뤄온 농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번집니다. 다 타주고 신고나면은 품만 들어가지 안 돼. 그래가지고 비 올 때는 아주 고대고대하던 그 맛이 문자 비가 오잖아. 바짝 말라가던 고추와 옥수수도 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논입니다. 지금은 단비 덕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급수차로 물을 대며 버텨온 농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논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말라 죽던 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나 진짜지 그게 단비예요. 강원 동해안엔 6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타들어가던 농작물엔 숨통이 트였지만 저수지는 좀처럼 수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0%대 중반으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저수지 저수율 역시 대부분 20-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토양에 많이 흡수되고 표출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mm 정도 내린다면은 가뭄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공공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가뭄 해소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서울고검 청산의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는 건데 이에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하도록 지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드론 작전 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한 특검은 일반 이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작전 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자택, 무인기가 이륙한 거로 알려진 백령도의 드론사, 예하부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의 무인기 투입을 맡겼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하도록 했다거나 드론 자체가 불안정해 추락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외환 유치죄 적용을 검토해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 이적죄 등을 적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것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적용 혐의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후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충남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파란 상자를 든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실 등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당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 2곳과 해당 업체 회장,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 10여 곳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이미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만큼 곧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해당 의혹을 1호 수사로 규정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줄소환했던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해왔던 최지우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소속된 유정화, 최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관과 기업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아직 소환 조사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해졌습니다.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을 향한 경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당시 대통령실 윗선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초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챙겨달라? 네.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압력으로 느끼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이 단체는 손유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평가 결과 지원단체 54곳 가운데 최하위인 52등에 그쳐 최종 탈락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담당국장은 신전 비서관에게 탈락이 불가피하다고 전하자 거듭 압박이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 현직 간부의 증언이 나오자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관련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청문회 속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당사자인 신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당시 대통령실 윗선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이 빼곡하게 진행되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와 맹탕 청문회라는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남은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아웃 피켓을 두고 초반부터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윤석열이 독재했지 무슨 최민희가 독재했습니까? 말 되는 소리 하시죠. 최민희, 김혜연이 독재했지 뭐. 결국 청문회 시작 선포도 하기 전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결정한 전례도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고. 방통위 이 수많은 의제를 다룰 때도 피켓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해서 표결로 처리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이 경호 직원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하며 충돌은 극에 달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지시했습니다. 결국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질의는 오후가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 전문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걸 업적 삼아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 아니냐라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기회이 없습니다. 출마 선언으로 봐도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됩니까? 의원님 세상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여야는 청문회 전국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거론하며 무자격 오적이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더불어민주당은 능력 중심의 검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는 선동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문회 주간 둘째 날인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강대강 대치의 도돌이표가 될 거란 전망 속에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이란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검증 첫날 가장 관심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부덕에 소칠하며 사과했지만 여야는 사실관계와 능력, 적격성 등을 따지면서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공식석상 국민의힘 보좌진들 항의를 들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갑질 왕과 내란 정당, 아웃을 새긴 맞불 피켓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피켓을 위에 거는 게 맞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태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겨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쟁점은 역시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쓰레기 봉투까지 흔들어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변기수리 등 다소 자극적인 의혹에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각종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을 법적 조치했는지도 화두였는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강 후보자가 관련 입법에 앞장서는 등 누구보다 약자를 챙길 적임자라고 부각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때 강 후보자가 이불을 정리하는 사진을 띄워놓고 깜짝 보은 인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은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 후보자를 보는 당 안팎 여론도 심상치 않은데 25년간 낙마가 한 명도 없었던 현역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검증한 결과 표절과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로 이루어진 검증단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 논문 중에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0여 편이고 이 가운데 표절률이 최대 56%인 논문도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본인이 제1자로 표시된 데 대해서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제1 저자가 아니라 교신 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한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은 환영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네. 소회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세종시는 아직도 미완성의 도시입니다. 한 13년째인데요. 그중에 3년은 청사가 없었고 3년은 코로나에 제대로 된 그 시정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기치를 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연속 성장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부산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항의 차원에서 1인 시위도 하셨고 또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셨다고요? 네. 부산에서는 환영하실 만한 일이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부산이 북극 항로 개설이나 또 해양 강국 실현하는 중심지가 돼야 된다.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해수부의 정부 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밝혔고요. 그 적절치 않은 이유를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 7월 4일 날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지사들이 초청을 받았더라면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그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점들을 제가 대통령께 직접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중앙 부처가 서울하고 세종에 있는데 그래도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세종하고 서울에 왔다 가는 출장 여비가 6, 7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만 유독 부산으로 간다면 각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요즘에 복잡한 국정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비능률과 효율 하는 것도 낭비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설사 이전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연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화급한 이유가 뭔지를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수부 직원들도 약 한 800명가량 되는데 자체 여론조사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의하면 86%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중에 47%는 차라리 이직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해수부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우리 충청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하고는 배치되는 논리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투명하고 폭넓은 공청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전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연말까지 이제 연내에 해수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전 후보자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답이 왔습니까? 우리 전해수 해수부 장관 공청회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저는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장하고 다시 한번 1대1로 공개 토론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종시 부처 이전 이 문제는 이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수부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서울에 5개 부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이전 계획이라든가 공청회, 고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이라는 법에 보면 일개 공공기관을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전 절차, 공청회, 고시, 이전 시기, 비용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국토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데는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다, 절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에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듯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적에는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형평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법이 미비돼 있다면 해수부 공무원들도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따른 특별 지원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세종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차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다른 부처는 법을 개정하면서 움직이는데 해수부만큼은 아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만 그냥 연말까지 옮겨진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법의 정신도 아니고 취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삼각파도 한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보고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매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느끼는 위기감인데요. 지금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저출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0.75의 저출생률로는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인구가 3분의 1이 줄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수도권 지방 소멸 문제를 이게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이 좀 소멸하면서 수도권이 더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겉으로 나타내기가 좀 뭐한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간에 정치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치 성향을 다르다든가 아니면 정치 지지가 다른 사람끼리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친지 사이에서도 뭐 인연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편가르기가 나와 있는데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나아가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끼리 이렇게 편가르고 더더구나 정치 성향으로 이렇게 양극화를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정치인들 상호 간에도 선거에서 지면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징어 게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당선돼야 된다는 그 절박함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삼각파도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안 해도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 있는 중심축, 중심 세력과 중심 기운을 일단 비수도권으로 옮기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해결 방안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하면서 수도권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과 또 명문 학교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의 95%가 20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20대들이 왜 수도권을 찾아오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좋은 일자리와 학교를 비수도권으로 대폭 이전하는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충청과 전북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영동 중북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 북부 지역엔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엔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고요. 밤이 되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내릴 텐데요. 중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집중 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호우특보가 내려졌다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준비해야 하고요. 대피 전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또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천둥 번개가 친다면 즉시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신주나 가로등 주변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